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일본인 거예요. 사실 일본이 이게 이제 트럼프 때문에 아주 엿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오바마는 일본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을 견제하는 하청의 재하청 전략을 썼습니다. 즉 일본만 탄탄하게 밀어주면 일본 얘들이 한국을 동원해서 중국을 충분히 견제해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미국은 비용 부담을 덜면서 동아시아 패권에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엄청난 지원을 해줬고, 금수 무기들을 많이 팔았고, 그동안 금지돼 있던 조약들을 많이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평화헌법을 불법적으로 개헌할 수 있게끔 용인을 해줬고, 심지어는 위안부 문제를 한국과 통일하도록 해결하도록 압박을 넣음으로 인해서 일본이 가장 도덕적으로 치명적이었던 전범으로서의 어떤 반성과 사과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을 무마시킬 수 있는 계기도 미국이 마련해 준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게 아닌 거예요. 트럼프는 일본을 믿지 않습니다. 네. 일본은 별로 장사를 해갖고 자기가 건질 만한 게 없거든. 트럼프는 전자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 사업 싫어합니다. 굉장히 레저라든지 굴뚝 사업 중에서도 굵직한 정유 뭐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요. 일본에 있는 산업 시설들이라든지 그쪽의 산업의 흐름 자체를.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하고 어떻게든 줄을 대가지고 지금 그 아시아 투자은행이라든지 미국과 같이 진행해왔던 동북아 군사 공조 이런 것들을 이어나가려고 하지만 트럼프는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은 지금 한미일과의 외교 관계 안에서 사실은 샌드위치로 양쪽에서 다 외면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느끼는 느낌은 그런 거더라고. 아까 좀 전에 미국의 외교 방향, 중국과 직접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중국만 알아서 컨트롤하면 되는데 꼭 중간 보수를 하나 둬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지.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국이 등장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방향이 드러나는 겁니다. 미국과 우리의 가장 근접해 있는 현안 문제가 뭡니까? 사드예요, 사드. 사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미 트럼프는 해답을 줬습니다. 돈을 더 내. 1억 불을 더 내면 끝이야. 그러면 정치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실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뭐 미국이 돈을 물기로 했다라고 번복 발언이 나왔습니다만, 이건 아무래도 관진이가 미국에 전화해서 온 발언인 것 같고요. 실제 미국은 2017년 이후 2018년, 2019년까지 신규 사드 구입 비용을 예산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안 산다는 거예요, 사드를. 근데 한국에는 우리 돈으로 배치를 할 거야라고 말하면 과연 거기에 배치되는 돈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쌈짓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거는. 쉽게 말해서 트럼프는 미국 돈 주고 한국에 사드 기지를 배치할 생각이 없고, 사드를 굳이 돈 줘가면서 사야 될 가치 있는 무기로도 평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방위비 1억 달러를 추가로 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드도 안 줄 건데, 그럼 그 1억 원 받아서 뭐 할 건데? 그게 트럼프가 주고 있는 일종의 수신호인 거죠. 자, 정치적으로 사드는 지금 거기 가 있는 그 구형 엑스밴드 레이더 하나로 충분해. 사드가 제대로 된 사드가 나오려면 2020년까지는 기다려야 돼. 그때까지는 유보를 갖고 기다려줄 수 있어. 대신 니들은 방위비를 1억 불을 더 내고, 그 다음에 우리 무기를 새롭게 개편해서 MD 체제 안으로 직접 들어와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 구축하면서 발사될 수 있는 SM 미사일 3, 즉 지금에 있는 그 탄도 요격 미사일 수준을 한 단계 올린, 사드는 150km 정도에서 요격이 가지만 300km에서 요격할 수 있고, 배에서 직접 쏴서 이동하면서 발사할 수 있는 SM3 체계를 우리한테 수용하라고 얘기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체계가 수용이 되려면 우리도 새 구축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2020년까지 또 2022년 실전 배치까지는 시간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에 가서 그때 가서 무기값은 무기값대로 내고, 그 전까지 앞으로 1억 불씩 더 내라는 게 미국의 공개적인 계산서 청구서인 거죠. 자, 이 부분은 아니 1억 불 너무 아깝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사들인 무기가 공식적으로만 36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1억 불 방위비로 더 주고 무기 구입을 미루면 되잖아. 내지는 줄이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도 실제적으로 남는 거고 미국은 지네 내부에 있는 장사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현찰로 미국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용 자금이 미군을 통해서 꽂힌다는 의미에서 트럼프는 무기를 사주거나 사드를 배치하고 어쩌고 리베이트를 받는 것보다 방위비를 더 내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사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중요한 방점이 될 거라는 게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에 대한 국회 인준도 미국이 인정을 하기로 했고 또 거기를 통해서 시간을 얼마든지 미룰 수 있을 뿐더러 사드가 아닌 다른 방식의 미사일 체제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취해야 될 또 하나의 실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되어 있는 약간 종속적인 거죠. 미일 한의 군사 동맹 관계를 파기해버리고 우리하고 미국하고 직접적인 군사동맹을 맞는 체계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일본의 영향력 내지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뭐 항모가 아니라 함성을 정박시킬 수 있고 상륙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여건으로 돼 있는 군사조약을 파기하고 자 미군하고 우리하고 다이렉트로 맺자. 일본은 빼놓고 가자. 만일에 일본이 위기 상황이 되면 대려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그리고 북한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제재할게. 우리는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국가야. 라는 방식으로 미국과 한국 간에 또는 미군, 북한, 한국 간의 삼각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사동맹 내지는 평화안전보장 같은 외교적인 방향을 끌어나간다고 하면 지금 있는 일본의 그 영향력을 완전히 동아시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책이 한국과 미국, 일본 간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건 사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미일 간의 안보 조약의 백지와 후퇴. 제가 언제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중국이 반발하는 거는 제주도 군항을 만들었고 그 군항에 미국이나 일본의 군함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 한미일 방위 조약의 위험성을 인지하기 때문에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처리하거나 후퇴할 수 있는 수준의 조약을 요구할 거라는 거하고 지금 어느 정도 맥락이 연결돼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앞으로 우리 반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함정이라든지 군사시설이라든지 진입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허락을 하고 관리를 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금의 영해권, 제해권, 공해권에 관련한 강력한 자주 그 안보 조약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미국하고 직접 다이드로 직거래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드는 게 앞으로 한국의 방위 조약, 외교 조약에 있어서의 가장 최우선 지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런 방향으로 우리 외교가 준비 중인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미국과의 경제에 있어서 FTA에 전면적인 파기 후 재조약 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한미 간에 동시에 FTA를 해놓고 보니까 대려 우리 물건이 이 중국 쪽으로 이제 더 많이 교역량이 늘어나기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중국에서 가공되어 온 한국의 물건이 FTA가 안 돼 있는 중국과 미국의 조약을 뛰어넘어서 즉 우리나라를 기지로 해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있어요. 즉 이런 거죠. 중국에 있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수출할 수 없는 품목 또는 세금을 엄청나게 맞아야 될 품목을 한국에 있는 회사의 이름으로 또는 그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자기네 부품을 보내거나 반제품을 한국을 통해 가지고 수출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가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 위기 내지는 무역 역조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또 미국에 있는 통상 전문가들이 트럼프한테 짚어준 대목이에요. 이건 거꾸로 새로운 미국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차원 안에서 한국을 통한 중국의 다양한 수출품이나 물류나 생산 기술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고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의 발전된 기술이 그동안 일본을 거쳐 한국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던 루트를 한국을 통해서
중국으로 또는 한국에 진출해 있는 중국 기업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수준의 지적재산권 부분이라든지 인터넷 금융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중국이 앞으로 향후 세계적인 지배력을 높여갈 부분에 있어서의 FTA 조약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한국과 중국의 교역 내용, 한중 FTA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미국하고 연결될 수 있는 허브의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허브를 지배하기 위한 미국의 FTA에서의 추가 조약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중국이 이렇게 인터넷 금융이라든지 뭐 공유 경제라든지 뭐 드론과 같은 지식 ICT 산업들이 급속하게 발달해 올라올 줄 몰랐거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방어 전략 내지는 통제할 수 있는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미 FTA의 새로운 조약들을 원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원해서 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도 뭔가 받아 먹을 수 있는 반대급부로서 챙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일종의 외교적인 경제적인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조건부 외교 또는 조건부 경제 조약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앞으로 최소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동아시아의 경제가 중국과 인도를 통해서 또는 중국의 ICT 산업이나 뭐 여러 가지 가상현실 VR 기술 뭐 이런 모바일 기술 그다음에 뭐 자동차 기술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까지 이런 기술들의 발전이 과연 미국과 자웅을 겨룰 만큼 올라온 이 시점에서 이게 어떻게 유통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안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제4차 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우리 자신도 들여다보고 중국도 들여다보고 미국도 들여다볼 수 있는 연구소 내지는 이걸 진행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안에서 공약이 제4차 산업이 언급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국익에 유리한 부분이라는 거죠. 앞으로 4차 산업은 결국은 모바일, IT, 그다음에 보안,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술이 결합돼서 만들어집니다. AI까지 포함돼서 이 4대 기술이 전부 다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이 원천 기술을 통해서 시너지가 될 수 있는, 즉 혼자 움직이는 자동차라든지 혼자 요리하거나 집을 지키는 홈 시스템이라든지 뭐 무인으로 움직일 수 있는 택시나 버스 정류장 뭐 이런 류들의 수없이 많은 문물과 또 이런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이 신산업들이 이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미국 간의 차세대 어떤 경제 패권을 위한 중요한 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다이렉트로 부딪히기 전에 허브로 지나갈 수 있는 나라인 대한민국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준비 작업이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강의를 길게 했고요. 근데 정리를 좀 하자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미국은 사상 초유의 애국적인 또라이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또라이는 세계인을 다 굶어 죽이는 한이 있어도 미국 사람만은 잘 살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애국적인 또라이는 전 세계 160개가 넘는 다국적 기업을 실제 관여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위한 정책을 피겠습니다 하면서 전 세계의 자회사들을 쫙 깔아놓고 있는 그런 또라이가 미국의 경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라이는 미국인을 잘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노력도 하겠습니다만은 지 회사가 잘 살게끔 하는 또 내부적인 공작질도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는 놈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표는, 자, 미국 안에 쓰일 수 있는 그동안 공적으로 쓰였던 부분의 비용을 최대한 줄이자. 그리고 이거를 새로운 산업 개발 또는 미국 사람의 어떤 산업진흥이라는 부분 안에서 SOC라든지 신사업에 의한 투자비로 돌려서 쓰자. 그리고 그 투자비의 수혜를 내가 가진 기업들과 국가로 보내서 돈도 벌어보자. 이 모든 게 다 동시에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치만으로도 해결해서는 안 되고요. 안보만으로도 해결해서는 안 되고
정치, 안보, 경제가 동시에 묶어져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서 얘의 이런 또라이 짓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나마 대한민국은 사정이 낮다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의 중간에 껴있고 또라이 짓을 하는 북한이 있고 일방적으로 강요만 하고 털어먹기에는 너무나 민주적인 정부가 모범적인 정부가 지금의 국가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잘하기에 따라서는 한국 외교에 황금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게 트럼프의 등장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그 한국의 지정학적 이치가 원래 한국이 정말 미미한 나라여서 아무한테나 먹히는 나라라면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를 인정받고 있는 그 위치에서 무조건적으로 미국 딸랑이 이렇게 했던 게 문제지 그 위치만으로도 우리한테 압할 수밖에 없는 중국과 미국 이런 입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활용해 먹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지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충분히 중간에서 마진을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외교적 정치적 중간 지점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죠. 이번 트럼프가 취임한 후 첫 번 외교 유례없는 존재감을 나타내는 해외 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의례적으로 퍼스트레이디 도서관의 역사학자인 그 분이 말씀했는데요. 해외 순방에서 대통령이 영부인과 그 외의 가족을 데려가고 그들에게 공개적 역할을 요청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례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했고요. 뉴욕타임스가 심층 취재를 아주 깊게 했는데요. 이번에 순방 기간 동안에는요. 세계는 현 백악관 내의 혈족과 정책 보좌관들 사이에 의미심장한 중첩, 오버래핑을 깨닫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거의 가족과 정책 보좌관이 대체 가능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멜라니아 여사를 통해서 많은 각계국 그 정상들이 무슨 정책이나 부탁할 게 있으면은 그분을 통해서 한다고 많은 그 루머들이 벌써 나올 만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런 그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비선 실세를 지 딸과 마누라와 사위로 쫙 깔아놓고 데리고 다니면서 자 직접 만나세요 라고 하고 있는 순방을 하는 놈이 트럼프라는 것이죠. 오늘 주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였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미국을 상징하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정치라고 하는 게 예측 가능해야 돼요. 지금 트럼프가 좀 걱정스러운 건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최순실이가 대통령이 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이 그동안 상식적으로 생각해왔던 미국 또는 정치하고는 전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미국이 앞으로 보여질 거다라는 점을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대통령을 탄핵한 정치 선진국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후진국, 정치 후진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간의 외교가 어떤 모양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정학적으로는 충분히 이용해 먹을 수 있다. 그럼요. 네, 그렇죠. 하면서 사야 될 가치 있는 무기로도 평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방위비 1억 달러를 추가로 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드도 안 줄 건데 그럼 그 1억 원 받아서 뭐 할 건데 그게 트럼프가 주고 있는 일종의 수신호인 거죠. 자, 정치적으로 사드는 지금 거기 가 있는 그 구형 엑스밴드 레이더 하나로 충분해. 사드가 제대로 된 사드가 나오려면 2020년까지는 기다려야 돼. 그때까지는 유보를 갖고 기다려줄 수 있어. 대신 니들은 방위비를 1억 불을 더 내고 그 다음에 우리 무기를 새롭게 개편해서 MD 체제 안으로 직접 들어와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 구축하면서 발사될 수 있는 SM 미사일 3, 즉 지금에 있는 그 탄도 요격 미사일 수준을 한 단계 올린 사드는 150km 정도에서 요격이 가지만 300km에서 요격할 수 있고 배에서 직접 쏴서 이동하면서 발사할 수 있는 SM3 체계를 우리한테 수용하라고 얘기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체계가 수용이 되려면 우리도 새 구축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2020년까지 또 2022년 실전 배치까지는 시간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에 가서 그때 가서 무기값은 무기값대로 내고 그 전까지 앞으로 1억 불씩 더
라는 게 미국의 공개적인 계산서 청구서인 거죠. 자, 이 부분은 아니 1억 불 너무 아깝잖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사들인 무기가 공식적으로만 36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1억 불 방위비로 더 주고 무기 구입을 미루면 되잖아. 내지는 줄이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도 실제적으로 남는 거고 미국은 지네 내부에 있는 장사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현찰로 미국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용 자금이 미군을 통해서 꽂힌다는 의미에서 트럼프는 무기를 사주거나 사드를 배치하고 어쩌고 리베이트를 받는 것보다 방위비를 더 내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사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중요한 방점이 될 거라는 게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에 대한 국회 인준도 미국이 인정을 하기로 했고 또 거기를 통해서 시간을 얼마든지 미룰 수 있을 뿐더러 사드가 아닌 다른 방식의 미사일 체제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취해야 될 또 하나의 실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되어 있는 약간 종속적인 거죠. 미일 한의 군사 동맹 관계를 파기해버리고 우리하고 미국하고 직접적인 군사동맹을 맞는 체계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일본의 영향력 내지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뭐 항모가 아니라 함성을 정박시킬 수 있고 상륙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여건으로 돼 있는 군사조약을 파기하고 자 미군하고 우리하고 다이렉트로 맺자. 일본은 빼놓고 가자. 만일에 일본이 위기 상황이 되면 대려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그리고 북한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제재할게. 우리는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국가야. 라는 방식으로 미국과 한국 간에 또는 미군, 북한, 한국 간의 삼각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사동맹 내지는 평화안전보장 같은 외교적인 방향을 끌어나간다고 하면 지금 있는 일본의 그 영향력을 완전히 동아시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한국과 미국, 일본 간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건 사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미일 간의 안보 조약의 백지와 후퇴. 제가 언제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중국이 반발하는 거는 제주도 군항을 만들었고 그 군항에 미국이나 일본의 군함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 한미일 방위 조약의 위험성을 인지하기 때문에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처리하거나 후퇴할 수 있는 수준의 조약을 요구할 거라는 거하고 지금 어느 정도 맥락이 연결돼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앞으로 우리 반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함정이라든지 군사시설이라든지 진입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허락을 하고 관리를 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금의 영해권, 제해권, 공해권에 관련한 강력한 자주 그 안보 조약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미국하고 직접 다이대로 직거래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드는 게 앞으로 한국의 방위 조약, 외교 조약에 있어서의 가장 최우선 지점이 미국과 같이 진행해 왔던 동북아 군사 공조 이런 것들을 이어나가려고 하지만 트럼프는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은 지금 한미일과의 외교 관계 안에서 사실은 샌드위치로 양쪽에서 다 외면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느끼는 느낌은 그런 거더라고. 아까 좀 전에 미국의 외교 방향, 중국과 직접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만 알아서 컨트롤하면 되는데 꼭 중간 보수를 하나 둬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지.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국이 등장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방향이 드러나는 겁니다. 미국과 우리의 가장 근접해 있는 현안 문제가 뭡니까? 사드예요, 사드. 사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미 트럼프는 해답을 줬습니다. 돈을 더 내. 1억 불을 더 내면 끝이야. 그러면 정치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실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뭐 미국이 돈을 물기로 했다라고 번복 발언이 나왔습니다만 이건 아무래도 관진이가 미국에 전화해서 온 발언인 것 같고요. 실제 미국은 2017년 이후 2018년, 2019년까지 신규 사드 구입 비용을 예산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안 산다는 거예요, 사드를. 근데 한국에는 우리 돈으로 배치를 할 거야라고 말하면 과연 거기에 배치되는 돈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쌈짓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거는.
쉽게 말해서 트럼프는 미국 돈 주고 한국에 사드 기지를 배치할 생각이 없고 사드를 굳이 돈 줘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일본인 거예요. 사실 일본이 이게 이제 트럼프 때문에 아주 엿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오바마는 일본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을 견제하는 하청의 재하청 전략을 썼습니다. 즉 일본만 탄탄하게 밀어주면 일본 얘들이 한국을 동원해서 중국을 충분히 견제해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미국은 비용 부담을 덜면서 동아시아 패권에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엄청난 지원을 해줬고 금수 무기들을 많이 팔았고 그동안 금지돼 있던 조약들을 많이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평화헌법을 불법적으로 개헌할 수 있게끔 용인을 해줬고 심지어는 위안부 문제를 한국과 통일하도록 해결하도록 압박을 넣음으로 인해서 일본이 가장 도덕적으로 치명적이었던 전범으로서의 어떤 반성과 사과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을 무마시킬 수 있는 계기도 미국이 마련해 준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게 아닌 거예요. 트럼프는 일본을 믿지 않습니다. 네. 일본은 별로 장사를 해갖고 자기가 건질 만한 게 없거든. 트럼프는 전자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 사업 싫어합니다. 굉장히 레저라든지 굴뚝 사업 중에서도 굵직한 정유 뭐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요. 일본에 있는 산업 시설들이라든지 그쪽의 산업의 흐름 자체를.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하고 어떻게든 줄을 대가지고 지금 그 아시아 투자은행이라든지